1953년 전쟁 이후의 한반도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지도를 한 번 더 보고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남쪽은 작고 산은 많고 눈에 띄는 자원은 거의 없었다. 초기의 상황은 거의 모든 것이 부족했다. 자본도, 기술도,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는 선택해야 했다. 느리지만 흩어진 길이 아니라 빠르고 집중된 방향을 택했다.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멈추지 않는 구조였다. 가장 먼저 선택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필요였다. 철강, 조선, 기초 제조업 같은 산업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누구도 멋지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산업의 바닥을 이루는 토대였다. 동시에 기업과 국가는 매우 밀접하게 움직였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시간표로 나아가고 있었다. 수출은 생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만들어진 제품은 단지 좋기만 해서는 안 되었고 국경을 넘어설 만큼 충분히 좋아야 했다. 국제시장은 막 발전을 시작한 한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품질, 가격, 그리고 납기였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까다로움이 결과적으로 한국 산업에 있어 가장 엄격한 선생님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는 가장 빠른 성장의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 발전의 습관을 형성한 시기였다.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장기적인 압박을 견뎌내며 발전이 때로는 매우 더디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견고한 과정이었다. 이 시기 한국은 가장 똑똑한 나라가 되려 하기보다는 가장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되려 했다. 중화공업이 선택된 이유도 그것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것조차 스스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위의 모든 산업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의 제철 공장들은 낭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소음이 컸고 뜨거웠으며 기계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만들어진 한 톤 한 톤의 철강은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조금씩 더해가는 과정이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였다. 규모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이어지는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는 국가 역량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험대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협상에 가까웠다. 국가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은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려 했다. 성공하면 함께 앞으로 나아갔고 실패하면 함께 조정해야 했다. 장기간의 낭비를 허용할 여지는 없었다. 수출은 생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생산된 제품은 단지 좋기만 해서는 안 되었고 국경을 넘어설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야 했다. 국제시장은 새로 성장하는 국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품질, 가격, 그리고 납기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까다로움이 결과적으로 한국 산업에 있어 가장 엄격한 선생님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이 시기는 가장 빠른 성장기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발전의 습관을 만들어낸 시기였다. 계획에 따라 일하는 법, 장기적인 압박을 견뎌내는 법, 그리고 진보가 때로는 매우 더디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탄탄한 기반이었다. 조금 농담처럼 말하자면 이후의 시기가 한국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 때였다면 이 시기는 올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던 때였다. 그리고 장거리 경주에서는 일찍 달리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급속한 성장은 언제나 그 이면을 동반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그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업들은 무너졌고 경제는 정체되었다. 그것은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러나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개혁을 선택했고 규칙을 다시 쓰며 투명성에 중심을 두었다.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빠른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졌고
해답은 전통 산업의 확대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 무형의 가치에 기반한 구조 전환에서 나왔다.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자리 잡으며 소비 방식과 기업 활동이 변화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경제는 지리적 경계에 덜 얽매인 유연한 형태로 재편되었다. 동시에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이 본격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며 경제적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냈다. 이 변화는 요란하지 않게 진행되었다. 국가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과 창작자들은 그 안에서 기회를 확장했다. 문화는 더 이상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산업과 문화, 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발전 경로를 형성하며 21세기에 적응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동반한다. 급속한 고령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다. 기존의 강점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녹색 경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스마트 도시는 교통, 에너지,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새로운 해법을 시험하는 공간이 되었다. 기술은 단순한 성장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성공을 미래의 보장으로 여기지 않고 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 속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은 몇 가지 경제 지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선택과 조정, 그리고 인내의 산물이다. 각 발전 단계는 고유한 흔적을 남겼고, 언제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방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한국의 출발점은 자원과 시장, 역사적 조건면에서 매우 작고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좇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맞춘 결정을 내려왔고,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러한 선택은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 발전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 조정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의 모델이 한계를 드러낼 때마다 한국은 변화를 선택했고, 미래를 위해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화공업에서 첨단 기술로, 물질적 상품의 수출에서 문화와 창의적 가치의 수출로 이어진 전환은 고집이 아닌 적응의 정신을 보여준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핵심은 미래를 향한 조급함이 아니라 그 앞에서의 침착함이었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데 집중했다. 인재, 교육, 인프라, 제도에 대한 투자는 당장의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한 지속성을 만들어냈다. 결국 현재의 한국은 과거의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다.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길을 잃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 과정 자체가 오늘날의 한국을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국가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높은 빌딩이나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인터넷은 더 이상 낯선 도구가 아니라 전기나 수도 혹은 아침의 커피처럼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의 시민들은 거에 완전히 연결된 사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일, 학습, 여가, 소통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손끝 한 번의 터치로 택시를 부르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병원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곳의 기술은 과시적이지 않고 조용히 삶을 더 매끄럽게 만든다. 중요한 점은
인터넷이 경제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은 개인의 삶의 공간을 확장한다. 사람들은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콘텐츠를 창작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대도시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도 전 세계 기업과 일하고 해외의 교육을 받으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돌아보면 한국의 부유함은 GDP 수치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시민들의 실제 생활 속 편의로 전환해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인터넷은 정책과 기업, 그리고 일상의 삶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한때는 멀고 추상적으로 보였던 장기적인 정치적 결정들이 이제는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조금 더 가볍게 말하자면 한국은 완벽한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고쳐야 했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사회 속에 서서 한국의 발전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된다. 마침표가 아니라 말줄임표로. 발전은 결코 도착지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